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 사이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서로 냉랭한 눈빛을 주고받고 툭하면 옛날 일을 들추어내며 싸우기 일쑤입니다. 명절이 되어도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고 말 한마디 잘못 섞으면 금세 고성이 오갑니다. 그 사이에서 부모는 한편으론 가슴 아프고 한편으론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그 틈바구니에 끼어 화해를 종용하는 해결사 노릇을 하며 살얼음판 같은 평화를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로서 가족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내려놓고 주도권을 되찾아 나만의 삶의 경계선을 그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5살의 어머니 박영자 씨입니다. 그녀 역시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참고 견디거나 아이들이 갑자기 철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3가지 단계로 확실한 선을 긋고 책임을 분리하고 미래를 계획함으로써 산산조각 날 뻔한 집안의 질서를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바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억지로 화해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형제잖아 라는 뻔한 말로 수년 묵은 감정이 해결될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규칙을 정하고 할 말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손에 쥐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자녀들 사이에 끼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을 더 투명하게,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로 75에 1살을 더 얹은 나이입니다. 저는 경주 외곽의 오래된 2층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 주전자 끓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 때문은 아닙니다. 나이가 드니 잠이 줄어든 탓이기도 하고 뼈마디가 새벽만 되면 아직 살아있다고 신호를 보내오기 때문이지요. 창밖에 저 감나무도 이제 꽤 늙었습니다. 잎이 예전만큼 무성하지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는 아이들 키우랴, 시부모님 모시랴, 남편의 괄괄한 성미 맞추랴, 책 한 줄 읽을 시간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도 습관처럼 부엌으로 가 누가 밥그릇을 안 씻어놨나, 냉장고에 달걀은 있나 확인하곤 합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지요. 아, 나 혼자 산지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하고요. 남편은 일찍 갔습니다. 제가 65 되던 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손 쓸 새도 없이 떠났지요. 그때 아이들은 한창 제 살길 찾느라 바빴습니다. 막내딸 지은이는 갓 결혼했고 큰아들 민준이는 서울에서 친구랑 동업한다고 벤처 사업을 벌였는데 저는 그게 당최 무슨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젊은 애들 꾸미려니 했지요. 이제 아이들은 겉보기에 다들 안정되었습니다. 아들은 대구 수성구에, 딸은 서울 송파에 삽니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우리 집 식탁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둘러앉은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가장 씁쓸한 건 아이들이 저를 보러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만나는 걸 무슨 의무 방어전 치르듯 한다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한 명은 아이 학원 이야기만 늘어놓고 한 명은 바쁜 척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마치 원수처럼 말이죠. 어릴 땐 안 그랬습니다. 여동생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 제일 먼저 슈퍼로 달려가 바나나 우유를 사온 게 오빠였고, 여동생이 시험 망치고 올 때 필통에서 아끼던 지우개를 꺼내주던 게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난번 딸아이 생일에 아들은 가족 단톡방에 축하 2글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름조차 다 부르기 귀찮다는 듯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늘 자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한 걸까 하고요. 모든 것이 바뀐 건 제 74세 생일날이었습니다. 원래는 거창하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들과 밥이나 한 끼 먹으려 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는 가족의 단란함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집에 상두개를 펴고 사돈어른과 먼 친척 조카까지 불렀습니다. 음식은 제가 미리 유명한 한정식 집에 주문해 두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도미조림, 버섯 전골. 다들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로만 채웠죠. 사람도 모였고 음식도 차려졌는데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딸 지은이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애열나는데 겨우 맡기고 KTX 타고 내려온 거야. 남편은 출장 갔고 나 딱 1시간만 있다 갈게. 아들도 지지 않고 대꾸했죠. 누군 안 바쁜 줄 아나. 나 어제 새벽 3시까지 야근했어. 저는 웃으며 아이들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밥 들어가면 분위기가 좀 풀리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먹을수록 더 체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 어릴 때 기억나니? 내 아빠랑 다 같이 설악산 갔을 때 말이야. 한 녀석은 감기 걸리고 한 녀석은 넘어져서 앞니 부러지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이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옛날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 엄마는 지금도 편애하시잖아. 옛날보다 좀 은근해졌을 뿐이지. 순간 식탁 위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제가 멍하니 딸을 쳐다보는데 아들이 더 빠르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지금 싸우자는 거냐? 말 나온 김에 나도 할 말 있어. 대학 등록금부터 사업 자금까지 네가 엄마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적 있어? 딸이 식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오빠 사업 말아먹었을 때 빚더미에 앉은 거 누가 몰라. 엄마 퇴직금까지 털어간 거 뻔히 아는데 그만해라. 목구멍에서 말이 걸려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없는 사람인 양 제 면전에서 악을 쓰며 싸웠습니다. 사돈어른은 민망해서 갈비찜 속에 밥만 뒤적거리고 계셨고 조카는 술병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옛날에 소풍 가서 닭다리 하나로 싸울 땐 제가 하나씩 나눠주며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서로를 저토록 미워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더니 관자놀이가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형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이라도 마시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발을 내디디는 순간 왼쪽 팔이 찌릿하더니 손뭉치를 채워 넣은 것처럼 감각이 먹먹해졌습니다. 주먹이 쥐어지지 않고 팔이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사람을 부르려 했지만 입에서는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났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엄마 퇴직금 오빠가 다 썼잖아. 그리고 세상의 전원이 뚝 끊겼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에 하얗고 낯선 불빛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의식 돌아오셨습니다. 팔은 아직 마비가 좀 남아있고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바로 말을 하지 않고 눈동자만 굴려 침대 끝에 걸린 차트를 보았습니다. 박영자, 75세, 일과성 뇌허혈 발작미니, 뇌졸중, 관찰 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가 와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완전한 뇌졸중은 아니지만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힌 것이니 앞으로 약 잘 먹고 식단 관리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때 병 걱정보다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인정해야 해. 우리 집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집이 아니야. 지난 10년 동안 저는 억지로 가족이라는 둥지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좋은 말로 아이들을 붙이고 맛있는 밥상으로 꼬여내고 제 몸을 윤활유 삼아 갈등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입장,
각자의 원망, 각자의 전쟁터가 있었고 저는 그곳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손을 놓지 않으면 마음만 다치는 게 아니라 제 목숨까지 내놓게 생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이틀 동안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떠날 때 유산 문제로 싸움판이 벌어지는 꼴을 남겨두고 갈 순 없다. 간호사가 보호자를 부를까요?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한 번 다녀갔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와서 10분도 안 앉아 있었죠.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한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그러고는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시지를 보내느라 바빴습니다. 아들의 이마에 생긴 주름을 보며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내가 품에 안고 글씨를 가르치던 그 아이가 맞나 싶었죠. 딸도 나중에 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어깨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화낼까봐 급하게 내려왔어. 내가 일부러 대든 건 아닌데 오빠가 너무하잖아. 나도 참으려고 했는데. 딸이 변명하는 동안 저는 자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불효자라서가 아닙니다. 각자 묵은 감정이 너무 깊어서 누구도 먼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실수는 제가 나서면 아이들이 한 발씩 양보할 거라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컸고 각자의 가정과 수입, 자식이 있는 성인입니다. 엄마 말 들어야지라는 말 한마디로 조용해질 나이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완충제도, 윤활유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운전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너희 화해하면 안 되겠니? 라고 묻는 대신 너희는 어떻게 살고 싶니? 어떻게 거리를 두고 싶니? 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지 그건 오직 저만이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3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더 이상 너희 사이에 전력 노릇은 하지 않겠다. 누가 누구 험담을 하든 내 알 바 아니다. 둘째, 이제부터 너희를 한 묶음이 아니라 개별적인 손님으로 대하겠다. 셋째, 내 재산과 생활 방식, 마지막 가는 길은 내가 분명히 정해두겠다. 내가 죽고 나서 영정 앞에서 에어컨 온도로 싸우는 꼴은 안 보겠다. 퇴원하던 날, 저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요즘 어르신들이 화병으로 많이 쓰러진다며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건성으로 대답만 했습니다. 그날 햇살이 어찌나 뜨겁던지 저를 바짝 말려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남편 환갑 때 찍은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없고 두 아이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고 저는 병원에서 혼자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떼어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액자를 살짝 삐딱하게 돌려놓았습니다. 아주 조금 기울어지게. 그것은 저만의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완벽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핸드폰을 켜보니 가족 단톡방은 3일 전 아들이 보낸 시간 되세요. 수요일에 엄마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라는 메시지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았고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그토록 지키려던 가족의 실체였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중재자가 아니라 방향을 잡는 사람이 되기로 했으니까요. 운전기사는 뒷좌석 손님들이 싸운다고 차를 세우고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저 목적지로 갈 뿐이죠. 저는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처방전과 저염식, 정시복약, 스트레스 금지라고 적힌 의사의 메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건강 상태가 아직 불안정하다. 오늘부터 너희 사이에 어떤 일로도 나에게 의견을 묻거나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하지 마라. 나는 내 병원 치료와 노후 생활, 미래 계획만 신경 쓰겠다. 너희는 각자 알아서 잘 살아라. 협조 고맙다. 그리고 이모티콘 2개를 붙였습니다.
웃는 얼굴 하나, 찻잔 하나, 전송 버튼을 누르고 30분 뒤. 딸은 읽었지만 답이 없었고 아들은 2시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심각해요? 심각한 게 아니다. 분명히 하는 거야. 우리가 싸운 것 때문에 그러세요. 탓하는 게 아니다. 그냥 너희 싸움을 이제 내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현미밥에 고등어 한 토막 굽고 꽈리고추 멸치볶음을 꺼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저를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조용했지만 적어도 누군가 싸워서 제가 쓰러질 일은 없는 식탁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자신의 부모가 된다. 더 이상 남의 보모 노릇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심은 쉬워도 실천은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금방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아침, 차를 마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장모님, 안사돈이었습니다. 근처 시장에 왔다가 들렀다며 들어왔습니다. 5분도 안 되어 본론이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사위한테 들으니까 시누이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면서요. 가족 톡방도 자기가 관리하려 든다면서? 안사돈은 생강차를 마시며 은근슬쩍 떠보는 말투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바로 손사래를 쳤을 겁니다. 아유, 걔가 본심은 안 그래요. 말이 좀 직설적이라 그렇지. 그러고는 나중에 딸에게 전화해 네가 좀 참아라 했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안사돈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사돈은 제가 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말하려 했습니다. 아니, 따님 성격이.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 걔들 일에는 제가 이제 끼어들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활만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안사돈은 당황한 듯, 아, 네, 하더니 황급히 시장 배추 가격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어색함을 못 견뎌 제가 먼저 웃으며 분위기를 맞췄겠지만 이번에는 그 작은 불편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 자신과 상대방에게 그은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사돈어른 다녀가셨지? 내 욕했어. 입력창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별말 안 했다. 오빠가 좀 서운해한다고 하더라. 내가 아니라고 했으니 걱정 말아라고 구구절절 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딱 한 줄만 보냈습니다. 차만 마시고 가셨다. 남의 이야기는 안 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하게 구는 건가 싶었지만 놀랍게도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애 데리고 갈게. 밥이나 같이 먹자. 나 이번 주는 좀 한가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 봐라. 엄마가 말을 옮기지 않으니 오히려 안심하고 다가오네. 사람 사이는 냉정함보다 내 말이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제가 말 공장 문을 닫으니 아이들이 오히려 마음 편히 돌아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면 한 식탁에 묶어놓고 한 시간에 묶어놓고 단톡방에 묶어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묶인 줄들이 서로 엉켜 매듭이 되고 그 매듭이 마음에도 혀끝에도 맺혀버린 거죠. 저는 이제 억지 춘향식의 식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끼리 거리가 있다면 그 거리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첫 단계는 합동행사 포기였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 다 같이 와라. 대신 따로 연락했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올 수 있니? 우리 둘이 오붓하게 밥 먹자. 민준아,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와라. 네가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 끓여주마. 동생은요? 오빠도 와요? 하는 질문은 일절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딸이 혼자 내려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딸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따뜻한 대추차와
딸이 좋아하는 약과를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에서 성과급 문제로 동료 교사와 있었던 일, 남편이 너무 바빠서 외롭다는 이야기, 딸은 예전처럼 오빠가 또 뭐라고 했어? 라며 나를 세우지 않고 그냥 박지은이라는 사람으로서, 딸로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엄마 집 오니까 좀 쉴 곳이 생긴 것 같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엔 아들이 왔습니다. 퇴근하고 대구에서 차를 몰고 왔죠.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묵국에 마늘종 볶음을 내주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마늘 많이 넣은 김치 싫어하는 거 아직 기억하네. 아들은 건설 현장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동생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후 아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일러실에 가서 낡은 배관을 손봐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낡은 집 언제 파냐고 짜증을 냈을 텐데 손에 기름을 묻히고 나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엄마, 나중에 이 집 팔 때 수리비는 쳐주셔야 해요. 나도 주주니까 저도 웃었습니다. 여동생이 없으니 아들도 긴장이 풀린 겁니다. 돌아가는 아들을 배웅하며 물었습니다. 너희 둘 내가 화해 안 시켜줘서 서운하니?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억지로 손잡게 하는 것보다 이게 편해요. 밤길을 달리는 아들의 차 뒷모습, 빨간 미등이 멀어지는 걸 보며 느꼈습니다. 완벽한 원을 그리려던 제 집착이 사라지니 오히려 각자 숨 쉴 틈이 생겼다는 것을요. 저는 달력에 각자 도생, 각자 선구꺼, 각자 선구, 각자 선구꺼 이라고 적었습니다. 가족 해체가 아닙니다. 서로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저 또한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가도 돼? 오빠네 오나? 눈치 보는 목소리였습니다. 너 편한 날 언제니? 금요일 저녁 먹고 토요일 오전에 갈게. 그래, 금요일에 너 좋아하는 육전 부쳐놓으마. 오빠랑 안 마주치게 해줄 거지? 그래, 걱정 마라. 잠시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갈게요. 애들이랑 갈비 사 갈게요. 그래, 토요일엔 다른 사람 안 부르마. 지은이는요? 금요일에 왔다 간다. 토요일엔 없다. 아, 그럼 마음 편하게 갈게요. 예전 같으면 명절인데 같이 봐야지 라고 호통쳤을 테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화해할래? 같은 말은 협박이지 설득이 아님을 알았으니까요. 결국 그해 추석, 두 아이는 하루 차이로 다녀갔지만 분위기는 최고였습니다. 서로를 욕하지 않았고 과거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가족은 흩어져야 더 평화롭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냉장고 문에 우리 집 규칙을 써붙였습니다. 이 집주인 낳은 고령이므로 큰 소리 싸움, 옛날 이야기로 스트레스 주는 것을 금지함. 싸우고 싶으면 대문 밖에서 5분간 시키고 들어올 것. 집주인은 중재, 판결, 감정 전달 안 함. 밥 먹으러 왔으면 즐겁게 먹고 갈 것. 다음 날 딸이 그걸 보고 빵 터졌습니다. 엄마, 요즘 되게 깐깐해졌다? 깐깐한 게 아니야. 미리 말해두는 게 뒤수습보다 쉬워서 그래. 저는 이제 친척이나 이웃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화목한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제 재산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집안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아서 깨집니다. 사랑하니까 알아서 하겠지는 착각입니다. 늙어서 돈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물려줘야 집안이 박살나지 않을까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 옛 제자의 남편이자 10년 넘게 알고 지낸 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아직 정정하신데 벌써 유언장을 쓰시게요? 죽어서 처리 못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살아서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을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저는 제 자산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경주의 2층 주택 시세 약 8억,
5천만 원. 예금과 적금 합쳐서 약 3억 8천만 원. 그리고 매달 나오는 교직원 연금. 저는 변호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집은 절대 미리 증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눈 감는 날까지 제 명의로 둡니다. 제가 죽은 뒤 아들과 딸이 반반씩 상속받되 5년 내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팔려면 둘 다 동의해야 합니다. 5년 뒤에는 알아서 하고요. 현금 3억 8천 중 2억은 제 노후 간병비와 의료비 예비비입니다. 요양병원에 가더라도 최고급으로 갈 겁니다. 1억은 장례비와 제 뒤처리 비용, 그리고 친구들에게 밥 사는 돈입니다. 나머지 8천만 원은 손주들 대학 등록금 신탁으로 묵습니다. 그리고 특별 조항을 넣었습니다. 본 유언장 작성 후 자녀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어 본인의 정신 건강을 해칠 경우 본인은 언제든지 상속 비율을 조정하거나 기부해버릴 권리를 가진다. 변호사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선생님, 너무 독하신 거 아니에요. 독하지 않으면 애들이 무서워하질 않아요. 저는 효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원합니다. 저는 날을 잡아 아들과 딸을 따로 불러 이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5년 동안 집을 못 팔면 급전 필요할 때 어떡해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급하면 나한테 차용증 쓰고 빌려가라. 집 담보로는 안 된다. 딸은 엄마 간병비 2억은 누가 관리해? 라고 물었습니다. 변호사와 은행이 관리한다. 내가 치매 걸리면 그때 풀린다. 딸이 피고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진짜 철두철미하시네.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금고에 넣은 날, 저는 정말 꿀잠을 잤습니다. 돈을 나눠서가 아니라 더 이상 누가 더 가져가네 하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영정 앞에서 아이들이 계산기 두드리느라 눈물도 안 흘리는 꼴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퇴원하고 나서 저는 간병 당번표도 만들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부엌문에 붙여둔 달력입니다. 매월 첫째 주 아들이 병원 모셔다 드리기, 공과금 정리. 매월 셋째 주 딸이 약 타오기, 생필품 쇼핑. 그 외 내가 알아서 하거나 요양보호사 부름. 처음엔 아들이 무슨 회사도 아니고 정업계 라고 투덜거렸지만 막상 해보니 편하다고 했습니다. 서로 눈치 안 봐도 되고 딱 제 할 일만 하면 되니까 깔끔하네요. 아들이 저를 태우고 병원에 갈 때 여동생이 없으니 오히려 저에게 살갑게 굽니다. 딸도 약을 사다 주며 일본제 수면 안대를 덤으로 사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싸우는 이야기 대신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스마트폰도 최신형으로 바꿨습니다. 대리점 직원이 추천해준 효도폰 모드로 글자도 크게 키우고 QR코드 찍는 법도 배웠습니다. 예전엔 아이들 연필 잡는 법을 가르쳤는데 이젠 제가 이 작은 기계 쓰는 법을 배웁니다. 노인복지관에도 나갑니다. 처음엔 공짜 점심 준다길래 갔는데 스마트폰 사진 강좌도 듣고 웰다잉 웰 당이도 들었습니다. 인생 마지막 길은 자식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엔딩 노트를 썼습니다. 연명 치료 거부. 장례식장 크게 잡지 말 것. 수혜 대신 내가 좋아하는 꽃무늬 원피스 입힐 것. 화장해서 남편이랑 데이트하던 강가에 뿌려줄 것. 이것을 쓰고 나니 제 인생의 결말을 제가 쥐고 있다는 생각에 든든해졌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독거노인 서로 돌봄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오명이 돌아가며 반찬도 나누고 병원도 같이 가줍니다. 며칠 전엔 보이스피싱 전화 받고 욕해준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한참 웃었습니다. 자식 걱정 안 하고 남편 눈치 안 보고 오로지 나 오늘 뭐 먹지?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 만 고민하는 삶. 어쩌면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절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딸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손녀가 학교 연극에서 백설공주 옷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대사가 적혀 있더군요. 나는 이 성을 떠날 거야. 나만의 숲으로 갈 거야.
그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건 동화가 아니라 제 인생이었습니다. 75살에 드디어 저만의 숲을 찾은 것이지요. 저는 요즘 매달 미래의 저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영자야. 혹시 네가 쓰러지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아이들이 바로 달려오지 않아도 서운해 마라. 걔들도 먹고 살기 바쁘다. 너에겐 보험도 있고 돈도 있고 존엄도 있다. 억지로 효도받으려 하지 말고 기적을 바라지도 마라. 빗소리 들으며 편안하게 눈 감으면 된다. 지금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찻잔을 비춥니다. 그림자가 흔들림 없이 벽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화해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아주 잘 살고 있다. 여러분은 이 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식들을 억지로 붙여놓으려 하지 않고 냉정하지만 지혜로운 시스템으로 각자의 삶을 지켜낸 그녀. 누군가는 차갑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현명하다고 박수를 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가 모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